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오늘 한 달여간의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발견된 SK텔레콤 IP 외에 새로운 국내 IP가 발견됐습니다. 사법고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로스쿨이 오히려 현대판 음서죄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광복 70주년 메시지들과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 특혜 논란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집중 분석해서 짚어봅니다. 1923 관동 조선인 학살 사건 특별전시회가 오는 21일까지 국회에서 열립니다. (8월 19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자료 제출 거부로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오늘 한 달여간의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발견된 SK텔레콤 IP 외에 새로운 국내 IP가 발견됐는데요.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안은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은필 기자. 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국정원 해킹 사태와 관련된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국내 IP가 발견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현재까지 약 한 달간의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은 KT의 새로운 IP 3개를 확보했다며 이번엔 국정원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내 IP로 밝혀졌던 SK텔레콤의 IP가 아닌 국내 KT 인터넷 사용자의 IP가 발견된 겁니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KT IP 체계는 국정원이 국내 KT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용 컴퓨터에 해킹을 시도했다는 명백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국정원이 지난달 내국인 사찰 의혹을 증폭시킨 유력한 단서인 SKT IP에 대해서 국정원 소유 스마트폰으로 실험용으로 썼던 IP들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밝혀낸 KT IP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국민을 해킹했을 것이란 정황 증거는 무수히 나왔지만 확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던 중이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진상규명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번 검증 작업에 참여한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는 이탈리아 해킹팀 서버의 로그 기록을 제시하면서 해당 IP가 국내의 IP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로 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일단은 작지만 보시면 터넷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IP 유명했는데 IP가 이용됐습니다.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이 IP는 현재 KT 안에 있는 종로 쪽에 있는 IP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국정원이 사용한 RCS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유사 프로그램인 핀피셔 등도 국내에서 사용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추가 검증 과정에서 확정적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새정치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가 공천 관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예,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8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8차 혁신안에는 내년 총선 공천심사와 직결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겼는데요.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발표에 앞서 20대 총선의 원칙과 목표를 먼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1원칙은 국민의 참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며 제1목표는 총선 승리라며 시스템 공천, 좋은 인물 공천, 이기는 공천에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작합니다. 기존의 공천은 계파의 이익을 대변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을 일으켰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국에는 무능과 패배라는 낙인을 우리 당에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8 전당대회 정신을 계승해서 혁신위가 내놓는 새로운 시스템 공천은 실력, 도덕,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혁신위는 이어서 공직자 평가위의 구성과 운영, 평가 항목 등을 밝혔는데요. 혁신위는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공천에서 배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해 의정활동과 공약이행도, 선거 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항목의 반영 비율은 지지도 여론조사와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 평가가 각각 35%로 가장 높았고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였습니다. 또한 평가위원회 구성은 100% 외부 인사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역시 최고의 의결을 거친 후 대표가 임명합니다. 네, 다른 평가 항목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그 선거 기여도 이런 항목은 새로워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쉽게 말해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정당 득표를 비교하겠다는 건데요. 각 지역구마다 지난 2012년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비례득표율을 비교해 선거 기여도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선거 기여도 평가에 대해 특정 지역이나 계파의 문제가 작동하지 않고 개량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지역이라고 합시다. 국회의원이 출마하셨는데 출마하신 시점에 자기가 당선된 거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정당 득표가 예컨대 50이 나온 겁니다. 근데 다음 선거 강력 선거가 있고 같은 땅입니다. 같은 영역에서 같은 지역인데 광주시장, 북동북시장에서는 내 지역에서 10%가 나왔다 이거예요. 자기는 당선되었고 자기 당선 총선 시점에 50%의 정당 지지를 했는데 강력에 갔더니 정당 지지율이 10%로 떨어졌어요. 같은 조건이죠. 모든 분에게. 타 지역구와 비교가 아닙니다. 조국 의원은 또한 이번 혁신안이 시스템 공천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는데요. 기존의 공천심사위원회가 평가와 선발을 동시에 해서 개파 나눠먹기란 비판이 나왔던 것이라며 이번 혁신안은 공천 과정을 평가와 선발이라는 두 단계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이 평가위 외에 검증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검증위원회에 따르게 되면 도덕적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날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라는 숫자를 저희가 발표한 이번 안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검증위에서 일정 부분이 날라가시겠죠. 또 평가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일정 %가 날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 이 검증위와 평가위의 결과가 전략공천, 비례공천, 공관위에 넘어가면 그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결정을 하십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의 일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위와 검증위에서 전체 선출직 공직자 중 20%를 먼저 제하고 나면 그 이후 전략공천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나머지 80%에 대한 평가 점수를 가지고 전략공천, 비례대표 등 공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혁신안은 내일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인데요. 혁신안이 내일 당무위를 통과하면 오는 9월 중순까지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10월 말까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위는 이후 9차 혁신안을 통해 전략공천, 비례대표 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 공천안과 경선 방식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국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무리 계급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위 신분이 상승할 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되려면 그나마 고시에 합격해야 가능했는데요. 고시는 점차 축소돼 실력보단 배경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범 올해로 3년밖에 안 됐는데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로스쿨이 고위층 자녀의 출세 통로라는 비판이 일기 시작한 건 로스쿨 1기 선발이 있었던 2011년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차남이 서울대 로스쿨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로스쿨은 시작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2명을 뽑는 추가 선발 과정에서 후보자 7번인 안 전 대표의 차남이 합격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나아가 작년 8월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 대상자에 안 전 대표 차남 이름이 포함돼 아버지의 힘으로 검사직을 세습받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와 법조계는 한 차례 들썩였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불투명한 선발 방식이 꼽힙니다. 로스쿨 입학 성적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전혀 알 수 없고 판검사 임용 선발 과정은 평가 기준과 채점 방식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적과 등수를 절대적 기준으로 하는 사법시험과 차이가 큽니다. 법무부가 마음대로 임용할 수 있어 로스쿨 출신의 고위층 자녀는 손쉽게 판검사에 임용될 수 있다는 뒷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기관, 대형 로펌, 대기업에 입사한 고위층 자녀가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의 아들이 수차례 사법시험에 낙방한 후 아버지가 국정원장이던 시절 로스쿨을 거쳐 대형 로펌에 입사한 일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감사원 출신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를 이어 감사원에 취직해 특혜 시비가 일고 정치인, 고위법관, 대학 교수의 자녀들이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대형 로펌에 입사하는 배경을 두고 의구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이는 것도 이와 같은 불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더욱 엄격하게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법조인이 대물림의 대상인 하나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을 실력으로 양성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고위층 인사 자녀 대부분은 이미 낮아진 문턱을 넘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조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67주년을 언급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임시정부 수립대인 1919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광복 70주년 메시지들과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 특혜 논란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영 여민 리서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8.15 광복절 메시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대선 주자들에게는 자신의 포부와 비전을 밝힐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인데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나요? 일단은 이제 상반기에는 3.1절 메시지가 중요하다면 하반기에는 8.15 광복절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비중이 중요한 건 8.15 광복절 메시지예요. 보통은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남북관계 중요한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의 어떤 방향을 좀 턴한다든지 이런 그 어떤 계기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이 낸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은 여당 쪽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특별히 메시지는 안 내시고 그 이제 독립운동 유적지를 좀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경필 지사랑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셨고요.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타종 행사 외에는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내시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좀 메시지를 좀 내셔갖고 좀 화제가 됐던 분이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안희정 충남지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일단은 네. 먼저 이제 대통령 메시지부터 보면은 네. 이번에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네. 열쇠말로 해서 광복절 메시지를 풀어나갔다고 한다면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외교를 중심으로 이제 좀 차별화된 메시지를 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안에 그 단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네. 감성적인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무슨 뭐 황량한 모래벌판에서 뭐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는데 이런 것도 만들었고 이런 식의 좀 상당히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셨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하는 뭐 경부고속철도도 만들었고 한강의 기적도 이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풀어 나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비전으로는 5030 클럽에 우리가 곧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융성하고 4대 개혁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8.15 메시지 같은 경우는 네. 남북 메시지나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아베 총리도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 건가가 상당히 좀 주시해서 봤는데 그거와 관련한 메시지들은 좀 기대에 못 미쳤다. 기대보다 좀 약했다라는 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박 대통령은 전에도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감정적인 발언들을 참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네.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와 관련해서 보면 네. 건국 67년이라는 표현이 이 뉴라이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그 자료가 있다고요? 네네. 그 자료가 지금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광복 70년, 분단 70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광복 70년, 건국 67년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셔서 좀 일반 국민들은 이게 뭐가 차이가 있지만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그 이제 이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나왔는데요.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네, 자료를 CG 좀- 보면서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지난 그 18일 날 조사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이 언제냐? 그 3.1 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다라는 의견이 63.9%로 10명 중 지금 6명이 네. 그 3.1 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를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한 정부가 수립된 그 1948년, 그러니까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해서 네. 단독 정부가 수립된 때를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다 이렇게 본 거는 지금 2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건국 시기에 대한 저런 그 국민들의 생각이 거의 뭐 10명 중 6명이면 굉장히 네. 대다수인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저거와 좀 다른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좀 뉴라이트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거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저 표현을 올해만 쓰신 게 아니고 작년에도 쓰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거리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와 함께 지금 저거와 함께 그 최근에 그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때 대통령이 네. 내년에 통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자체가 또 좀 논란이 굉장히 네.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야당의 그 새정치연합의 그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의 그 광복절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무능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딱 평가절하를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그 메시지를 좀 잠깐 살펴보면은 두 분 같은 경우는 한 분은 경제 쪽이고 한 분은 이제 외교 쪽인데 네. 문 대표 같은 경우는 신경제 구상하고 오이사 조치 해제 이걸로 이제 메시지를 풀어가시면서 남북 경협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광복절을 이제 승전일로 기념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고취시켜 보자. 그 얘기를 이제 프랑스 사례를 들면서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안보는 미국과 가져가고 경제는 네. 중국과 가져가는 그 현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두 나라 모두에게 신뢰를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남북이 그 공동으로 주도적으로 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이 동아시아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안과 관련해서 좀 전체적인 평가는 상당히 신선하고 좋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게 네. 너무 이제 거대 담론이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그 액션 플랜이 지금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 뭔가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지금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70주년, 광복 70주년이라는 어떤 이게 흔하게 오는 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잘 잡아서 자기 어떤 그 비전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향수도 있고 과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경제 성장 그런 것도 그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있고. 근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빚, 그거는 이미 다 이제 청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우리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런 경제 모델, 관중심의 뭐 경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새로운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그 도전에 놓여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러한 새로운 어떤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그것들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응원전을 좀 펼쳐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이번에 이제 야권에서 나왔던 그런 그 경축사 메시지의 그 내용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돼야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사안을 보면 최근 국회의원들의 자녀 취업 특혜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그 이제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자기 네. 자녀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취업을 시켰던 건데요. 일단 새누리당은 김태원 의원이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새정치연합은 윤호덕 의원이 이제 자기 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한 건데. 공교롭게 이제 두 분 자녀들이 다 뭐 로스쿨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변호사들도 상당히 취업하기 힘들거나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치맛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바짓바람이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일어난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 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회나 각 당의 윤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징계 조치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네, 두 의원들이 그 반응이 달랐죠. 달랐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대목이 참 중요한데 네. 새누리당의 그 김태원 의원은 부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새정치연합의 윤호덕 의원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딸을 이제 퇴사 조치를 시켰는데 사실 이제 이 두 의원의 이런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고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둘 사이엔 차이가 있고 이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둘 다 똑같다 이렇게 그냥 다 뭉뚱그려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행동을 보였을 때는 우리가 좀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 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좀 정말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살펴보면은 나도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이런 거와 같이 막 요새 좀 인기 있는 단어가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옥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를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해준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계속 요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럼 단신으로 네네. 다른 소식을 보면 안철수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던 그 금태섭 변호사가 대선 비사와 같은 책을 출판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판도라가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책 제목이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을 봤을 때는 좀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정당 중심의 뭔가 그 제안을 낸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금태섭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그 대선 상황실장도 하셨고 또 대변인 역할까지 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분이 이제 지금 이 책을 낸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런 어떤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가 그 자기 경험 속에서 그렇게 봤는데 지금 이슈가 된 거는 그 안철수 후보에게 비선 조직이 있었고 그 비선 조직의 그 주인공은 바로 박경철 시골 의사였다. 그리고 이분이
그 했던 모든 그런 뭐 제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서 졌다. 약간 지금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네. 사실은 이 금태섭 변호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꼭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슈는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또 박경철 시골의사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도 네. 들어봐야 될 부분이라서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그 대선 주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정당에서 어떤 공조직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수많은 그 좋은 그룹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좋은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있기 때문에 꼭 이 그 박경철 시골 의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기는 좀 복합적인 상황이 있을 거라서 그걸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이 금태섭 변호사도 자기 이제 좋은 그룹이나 지지하는 분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을 거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을 건데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거를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제 노이즈 마케팅 같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책을 내려고 했던 그 좋은 순수한 동기는 사라지고 안 좋은 것만 부각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조금 경솔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끝으로 이번 주 SNS를 달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네. 경북도청 신청사 사진인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그 도청 이전을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남도청하고 충남도청하고 경북도청인데 두 군데는 이미 다 이전이 됐고요. 네. 그 경북도청이 이제 올해 10월 달에 이전을 하는데 그야말로 그 사진을 보니까 거의 역대급이라는 단어밖에는 지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옛날 이전하기 전에 옛날 경북도청을 가봤는데 굉장히 오래 낡았어요, 건물이. 그래서 네. 그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근데 우리가 여지껏 뭐 호화청사했지만은 네. 지금 보여진 것 이상의 호화청사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들이 지금 재정 자립도가 20%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큰 도청 신청사를 과연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게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 그렇지만은 저 경북도청을 가장 많이 이용할 건 경북 도민들이시기 때문에 네. 도민들의 판단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이렇게 막 천장이 높고 막 공간이 넓은 곳은 사실 사람들이 일하기에는 좋은 공간은 좀 아닌 것 같이 보여져요. 네. 네, 도민들의 소중한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민 리서치 이은영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TV.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주축이 돼 1923 관동 조선인 학살 사건 특별 전시회를 국회 로비에서 열었습니다. 1923년 일본 관동 지방에서 일어난 강진. 당시 일본 정부는 그 피해들이 조선인에 의한 것이라며 군, 경찰, 자경단을 동원해 최대 2만여 명에 달하는 제1조선인을 학살했습니다. 그 참담한 현장의 기록들을 김병소 뉴스K 감독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관동 조선인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23년에 9월 1일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간 있었던 조선인에 대한 학살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학살로 인해서 조선인 6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 학살에는 군대와 경찰 그리고 민중, 자경단이 함께 참여한 총체적인 학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 정부에서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방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엄령이라는 것을 선포해서 이 상황을 마치 전시 상황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민중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전쟁 상황을 선포했기 때문에 마치 조선인들을 전쟁 상황에서의 적인 것처럼 학살을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가 일본의 권력 집단이 바뀌고 있는 교체기였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뭐 쌀 소동이 있었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조선인들에게 그 방향을 돌렸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후나바시, 치바현이라고 있는데 후나바시라는 곳에 해군 송신소가 있어요. 그 해군 송신소에서 그 유언비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유언비어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전국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흔히들 알고 계시지만 뭐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던가 뭐 가령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 뱃속에 폭탄을 숨기고 다닌다거나 혹은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조선인들이 이 마을로 습격해 온다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거의 도처에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집결할 수 있겠죠. 일본 정부에서는 당시에 23년 12월에 그 제국의회에서 무소속 의원 2명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라, 국가 입장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이 돌아온 것은 지금 조사 중이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그 뭐 유언비어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정도로 아주 불행한 사건이다라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은 이야기죠. 우선 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다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죽였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개입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뭐 유족들이 다 돌아가신 상황 거의 많지가 않아요. 집계는 뭐 거의 없다 하고 저희가 확보한 유족도 많이 없는데, 유족들을 찾아서 그 분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국가가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세계 광주 엑스포 주재관 2층 빛 아트홀에서 광주지역협의회 창립총회 및 라디오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메일로 동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K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 제작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